여러분은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을 때 그것을 알아채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들 상우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제 손자 윤호가 제가 사는 낡은 단독주택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서초구의 번듯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좀 늦었죠. 윤호가 학원 숙제를 마무리하느라 서연이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옷차림이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했고 향수 냄새도 진했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오던 그녀가 그날은 눈화장까지 공들여 한 모습이었죠. 일요일 오전, 시댁에 오는 길에 그렇게 꾸미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작은 변화를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을 뿐입니다. 식사 시간 내내 서연이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윤호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반찬을 더 먹을지 챙기던 그녀가 그날은 어딘가 정신이 팔린 듯했습니다. 상우는 늘 그렇듯 자신의 일에 몰두한 채 가족의 작은 변화에는 둔감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가끔은 너무 둔감해서 답답할 때가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회사 일 많니? 그녀의 대답은 준비된 듯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말하는 모습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서연이는 평소보다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목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녀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오자 그녀는 서둘러 거실을 벗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들뜬 목소리였죠. 윤호는 제게 와서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조용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가끔은 8살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어른스러웠죠. 서연이가 통화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은 속이기 힘듭니다. 특히 64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눈은요. 그렇게 며느리가 달라진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평소에 즐겨 입던 무난한 옷 대신 더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옷을 입기 시작했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었습니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갑자기 웃거나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제 아들 상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일에 지쳐 돌아와 TV를 보거나 일찍 잠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윤호가 제 집에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상우는 회사 출장으로 부산에 가 있었고 서연이는 윤호를 저에게 맡기고 급한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윤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손자와 나는 항상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는 그런 관계였죠. 저는 윤호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저 옆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아이의 맑은 눈과 순수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호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K삼촌이랑 또 밥 먹었어요. 나랑도 놀았어요. 순간 저의 손이 멈췄습니다. K삼촌.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더 물어보았습니다. 윤호의 대답에 의하면 경훈이라는 삼촌은 키가 크고 멋있는 남자로
서연이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상우가 출장 간 사이 집에도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삼촌은 엄마랑 어떻게 알게 됐니? 윤호는 모른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한 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그 삼촌과 있을 때는 아빠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웃는다고 했습니다. 윤호의 순진한 대답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 게다가 아이까지 데리고? 이건 단순한 직장 동료와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관계가 의심됐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윤호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이 평소보다 짙었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죠.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더니 그녀의 모습은 마치 데이트를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윤호 잘 있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호는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제게 의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가정의 불화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상우는 항상 서연이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만나 결혼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출장에서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우는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별일 없냐고 물었고, 그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전화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들에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와 그 K삼촌의 관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상우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윤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기 위해서였죠. 서연이는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급한 회의가 생겼다며 집에 없었습니다. 상우도 출근한 상태였고 윤호는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우의 집 거실에 앉아 그들의 생활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부부의 사진이 놓여있는 선반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들이 신혼 때 찍었던 사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의 가족 사진은 보이지 않았죠. 문득 주방 쓰레기통에 버려진 포장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로고가 새겨진 봉투였습니다. 호기심에 집어들어 보니 루프탑 레스토랑 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몫의 저녁 식사와 와인, 그리고 디저트까지.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총 금액은 제 아들 상우의 한 달 월급으로도 부담스러울 만큼 비쌌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으론 저기 못 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다른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이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영수증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급 남성용 넥타이였죠.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학교에서 돌아온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인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윤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미뤄두고 손자와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윤호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야, 그 K삼촌, 최근에도 만났니? 윤호는 특별히 경계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주에 서연이가 윤호를 학원에 보내고 K삼촌과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학원을 일찍 마치고 우연히 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윤호에게 그때 엄마와 그 삼촌의 모습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머니, 비밀인데 엄마가 K삼촌 이야기는 아빠한테 하지 말래요. 아빠가 화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윤호의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윤호의 순수한 마음까지 이용하여 자신의 불륜을 감추려 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가족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윤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문제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윤호는 저를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저를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씻으러 간 사이 저와 서연이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녀는 제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저에게는 가족의 행복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아들 상우와 손자 윤호는 제 삶의 이유였죠. 그런데 며느리 서연이가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만나자고 했죠. 상우는 바쁘다며 망설였지만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결국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우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지만 정작 가족 내의 문제에는 둔감했죠. 저는 그에게 서연이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즘 회사 일이 바쁜지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호에게서 들은 이야기, 제가 본 영수증과 쇼핑백, 그리고 서연이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믿고 사는 사이예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그런 그에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 다른 남자 있다. 제 단호한 말에 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윤호도 있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윤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상우는 서둘러 회사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의 행동이 윤호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서연이를 목격했습니다. 서초구의 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차림의 남자와 함께 있었죠. 서연이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서연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던 무뚝뚝한 모습이나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연이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도 꽤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제 마음의 혼란과 걱정을 종이에 쏟아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창우에게 다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서연이에게 직접 말을 해야 할까? 윤호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여러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직접 물어볼 것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솔직하게 대답할 리는 없겠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자 윤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가 부모의 문제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일요일 상훈의 가족이 또 제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인 척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서연이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녀의 반응을 떠보고 싶었습니다. 낮 12시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창우는 피곤해 보였지만 밝게 웃으며 들어왔고 윤호는 언제나처럼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연이는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창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윤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지난번에 윤호를 데리러 왔을 때도 피곤해 보이더라. 서연이는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서초구 쇼핑몰에서 그녀를 본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쇼핑을 했었다며 제가 혼자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녀는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반응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는 평소보다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돕겠다던 그녀의 말과는 달리 그녀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하다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누군가 만날 약속이라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고 상우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윤호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날, 예상치 못하게 상우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다는 그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내어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상우는 어제 서연이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오더니 계속 울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쇼핑몰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본 것까지. 상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부정하는 아들이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윤호만큼은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되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하게 윤호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윤호는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호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혼자 왔는지 물었습니다. 윤호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호를 안고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내어주며 진정시켰습니다. 윤호가 조금 안정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아빠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마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발견한 아빠는 크게 화를 냈고 엄마와 심하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윤호는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들의 싸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계속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엄마는 처음엔 부인했는데 나중엔 울면서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윤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갈등을 이렇게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윤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빠는 이미 나가고 없었고 엄마는 울면서 전화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주었는데 계속 울었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할머니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윤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 K삼촌이랑 있는 거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윤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어른들의 일이니 윤호는 그냥 윤호의 일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 아저씨랑 손도 잡고 있었어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래요. 윤호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윤호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아이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윤호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그에게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윤호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윤호가 제 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상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회사에 있고 서연이에게는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윤호는 제가 돌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길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는 제 말이 맞았다고, 서연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핸드폰에서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깊은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서연이에게 직접 물었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했고, 상우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상처를 받다니.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상우에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윤호를 생각해야 한다고, 무슨 결정을 내리든 윤호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동의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서연이와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내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윤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TV를 보며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밤 할머니 집에서 자고 내일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의 불륜이 드러난 이상 그들의 결혼 생활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상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윤호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가 이 혼란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날 상우가 윤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했습니다. 윤호는 아빠를 보자 조용히 다가가 안겼습니다. 상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상우는 거의 말이 없었고 윤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호가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상우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우는 서연이와 전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점점 깊어져 결국 불륜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남자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여자로서 대해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혼을 원한다고 했지만 윤호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윤호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상우는 아직 윤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호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윤호가 돌아오자 더 이상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상우는 윤호에게 집에 가자고 했고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저는 윤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에게 할머니가 항상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언제든지 할머니 집에 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괜찮아질까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할머니가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하게 서연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왔고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어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가정을 무너뜨릴 뻔했다고, 모든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우와 윤호를 잃게 될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후회가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상우가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 애 데리고 남자 만나는 게 그게 엄마니?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는 저의 직설적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윤호를 생각해봤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그리고 상우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후회한다면 상우와 윤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든 않든 그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녀가 결정할 일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제 아들과 손자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때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고 상우와 윤호에게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찾아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대화에 대해 간략히 말해주었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지만 아마도 이혼을 선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호를 위해서라도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의 결정이었고 저는 그저 지지해 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우에게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윤호에게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그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우와 서연이는 별거 중이었고 윤호는 상우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윤호를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우와 윤호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나와 좀 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상우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윤호는 이전보다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인 제게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자신이 그린 그림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윤호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니까요. 상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눈에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듯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윤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더 나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상우가 저에게 조용히 서연이의 불륜 상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경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투자 자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명함과 외제차를 빌려 쓰는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엄마, 그 사람은 서연이한테 넌 여자다워야 한다. 여자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했대요. 상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 남자가 어떻게 서연이의 마음을 조종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연이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혹에 넘어가 가정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윤호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상우는 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가 경훈이라는 남자와 헤어지겠다고 했을 때 그 남자는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상우에게 도움을 청했고 상우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호는 피곤했는지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그를 안아 제 침실에 눕혔습니다. 윤호가 잠든 사이 상우와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우는 서연이가 이혼 후에도 윤호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든 그녀는 윤호의 엄마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윤호에게 물어보렴. 그 아이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호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깊어갔습니다. 상우는 자신이 너무 일에만 몰두해 가정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어느 한 사람의 탓만이 아니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상우는 윤호를 깨우지 않고 제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손자가 함께 있는 것이 좋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윤호는 할머니 집에서 자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상우와 윤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윤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하면 할머니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순수한 제안에 미소 지었습니다. 창우도 윤호의 말에 생각해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말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도 좋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단독주택을 떠나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다면 함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우도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가정의 위기로 마음 아파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호가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의 존재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2달 후,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서초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셋집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작은 정원이 있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창우와 윤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우와 서연이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윤호의 양육권은 상우가 갖되 서연이에게도 면접 교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호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는 윤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맞이해주고 상우가 퇴근할 때까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상우는 이전보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꼭 윤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호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어 보였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가득해진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 1~2번 윤호를 만나러 왔을 때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윤호를 데리고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호가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와 저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윤호를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 줄 때 저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윤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윤호를 데려다 주고 잠시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윤호는 숙제를 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최근에 경훈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감정을 조종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저 많은 희생자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말이죠. 아마도 자신의 안에 있던 공허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우는 항상 일에 바빴고 그녀는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사랑해줘요. 당신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었어. 서연이는 예전에 상우에게 했던 그 말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는 대부분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우가 일에 너무 몰두해 가정을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었고, 서연이가 그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낀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해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고, 대화를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윤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정은 무너졌지만 윤호에게만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진정으로 윤호를 사랑했고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윤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떠나기 전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제 아들과 손자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때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고 상우와 윤호에게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찾아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대화에 대해 간략히 말해주었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지만 아마도 이혼을 선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호를 위해서라도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의 결정이었고 저는 그저 지지해 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우에게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윤호에게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그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상우와 윤호와 함께 살기 위해 제 오래된 단독주택을 떠났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초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윤호는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친구들을 사귀고 즐겁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출퇴근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해 주어 주 2회는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윤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윤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때로는 윤호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2주에 한 번씩 윤호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이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윤호를 데리고 나가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호가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을 행복하게 이야기할 때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윤호를 데려다 주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호는 방에 들어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이는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업무 강도가 덜해서 윤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최경훈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 계속 다니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윤호를 위해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경훈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여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최경우는 여성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서연이도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써주었다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백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변했을까? 아니면 다시 상우와 합치기 위한 전략일까? 하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호였으니까요. 서연이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서연이와 나눈 대화에 대해 간략히 말해주었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변화가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호를 위해서라도 그녀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의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윤호도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서연이와 윤호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서연이는 약속된 날짜 외에도 종종 전화를 걸어 윤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윤호의 학교 행사에도 가능한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주말 윤호가 엄마와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온 후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우리랑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윤호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와 엄마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지만 할머니가 한 가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 엄마도 아빠도 윤호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의 이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가족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윤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윤호가 잠든 후 저는 상우에게 윤호의 질문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상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연이와의 재결합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직 서연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를 위해서라면 언젠가는 서연이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우의 솔직한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지만 적어도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집 앞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연이는 긴장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경훈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경훈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상우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경우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상우가 돌아올 때까지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상우가 돌아왔을 때 그는 서연이를 보고 놀랐지만 상황을 듣고 나서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연이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경훈에 대한 신고를 도왔습니다. 또한 서연이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경훈은 더 이상 서연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경고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안도했고 상우와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우와 서연이는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고 기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윤호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고 공원은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가 제 옆에 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래도 윤호의 엄마 노릇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요. 비록 가족으로 다시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그녀는 윤호의 엄마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윤호를 중심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는 약속된 날에 윤호를 만나러 왔고 때로는 저와 함께 윤호를 데리고 공원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상우와 서연이는 재결합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윤호를 위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가족이 찾은 균형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어머니의 눈은 세상의 어떤 거짓보다 깊습니다. 그 진실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호가 웃으며 저희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윤호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